부동산 시장 정점을 찍었던 2021년 8월 그 월간 기준도 4,065건이니까 네네. 올해 3월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올 3월이 더 많았죠.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간 흥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의 거래량이 월간 4,000건을 넘었다. 가장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던 그때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을 말하는 낙찰가율도 이제 경매 시장에서 90%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하는 시장의 현황은 어디일까요? 한 주간 부동산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거래량부터 좀 볼게요. 이게 네. 바닥쳤다. 2021년 거래량을 회복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거래량 뭐 우리가 한 2, 3주 전이었나요? 이제 그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만 보면 일단 3월 거래량이거든요. 3월 거래량이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네. 4,080건 나왔습니다. 4,000건이 넘은 게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이게 2021년 8월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년 반, 3년 그러네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요. 2020 작년, 재작년 합쳐서도 4,080건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이슈,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2월도 우리 설 연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설 연휴도 있었고 29일까지밖에 없고 해서 2월이 2,511건밖에 안 나온 거고요. 사실 2월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그러면 1월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1월, 2월, 3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서울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면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거래 많이 됐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송파구 갔다 왔을 때도 현장 부동산 사장님 얼굴이 굉장히 좀 환하게 오랜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네. 거래가 잘 됐어. 송파구는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가 또 통계도 나왔네요. 송파구가 2월 거래량이 171건이었는데요. 3월이 305건으로 서울에서 송파구가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서구, 성동구, 뭐 마포구 다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강남도, 서초구, 강남구도 뭐 전월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위기만 본다면 서울만 본다면 우리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바닥 짚고 살아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상승폭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부동산 시장 정점을 찍었던 2021년 8월 그 월간 기준도 4,065건이니까 네네. 올해 3월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올 3월이 더 많았죠.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간 흥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제가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좀 바라본다면 이게 3월 통계잖아요. 3월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3월 거래는 우리가 2월 정도에 뭐 고민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네. 3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올 초만 하더라도 이때 분위기를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 당연히 6월 정도는 기준금리 내릴 거야. 총선 결과도 지금 분위기면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뭐 규제 완화 가능하겠는데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수치이고요. 4월까지도 저는 뭐 괜찮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승부는 5월 이후에 거래량이 얼마 나오는지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길게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2년, 3년 정도 거래량이 아니라 2017년부터 거래량을 쭉 한번 봤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튀는 물론 등락이 좀 있긴 한데 튈 때는 15,0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여러 한 번 달에? 나왔고요. 한 달에. 와.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면 17년, 18년, 19년이 굉장히 폭증을 했고요. 2020년, 2021년은 가격은 폭등했는데 거래량은 뭐 3,000건에서
한 5천 건 사이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우리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벌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래량 가격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집값이 이제 회복기라고 하죠.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2016년에서 2018년, 19년까지는 회복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기의 특징은 거래량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가격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020년, 2021년이 상승기다. 그럼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줄어듭니다. 네. 거기서 불황기로 가면 이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는데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요 중간 정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만 3년 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건을 좀 봐야 되고 거래량만 보지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게 혹시 싸서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항상 보합 흐름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게 네. 또 서울이잖아요. 약간 서울에 대한 기대감?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방에 계시는 자기 손님들도 집 하나 사달라고. 우리 애들도 있고 앞으로도 서울은 잘 버틸 것 같아. 집 하나 사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바라보면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바라본다면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 상황을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매는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우리 거래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 느껴지죠. 거래량 늘어나고 호가 올라가고 하니까 많은 수요자들은 조금 더 저렴한 좋은 조건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매 낙찰 가율이라고 하죠. 낙찰 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8개월 만에. 그래서 85.9%에서 90%. 낙찰 가율이라고 한다면 감정 가격 대비 이제 몇 프로로 낙찰을 받느냐인데 돈을 많이 지불할 용기가 있다는 거죠.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낙찰률도 34.9%에서 이번 달은 47.1%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매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바람이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거래가 잘 된다고 하고 호가가 오르니까 경매로 들어가야지라는 수요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서울에 좀 국한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매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양극화 뭐 지역별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인기 단지 비인기 단지 양극화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이제 꽃길만 갈 거야 바닥 찍고 무조건 갈 거야라고 단정 짓기는 좀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총선 이후 상황이 반영이 되는 5월, 6월 통계를 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다들 좀 헷갈려하는 게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제가 가장 최근에 담보대출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3% 중반에도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잘 나오네요. 그러면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많이 때 떨어졌네. 네. 꽤 많이 떨어졌죠. 네네. 물론 대기업의 신용이 좋은 분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는 뜻인데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경매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은 바닥 찍고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서울만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 서울만 수도 있고요.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은 쉽게 조정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 시장만 보면 내년은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기준금리도 이제 올해 약간 물 건너가는 분위기. 미국도 FOMC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이제 집주인들이 결국에 이제 호가를 좀 내려줘야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집주인들 마음은 다 그렇더라고요. 뭐 서울이고 뭐 일본 도쿄도 버텼는데 뭐 아니 위기가 와도 서울은 버틸 것이고 이게 금리 뭐 내년에 내리면 어때? 2026년에 내리면 어때? 뭐 1년, 2년 뭐 당연히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다 팔았고, 다 팔았고 지금 우리는 매물로 아쉬울 거 하나도 내놓은 없다. 사람들은 그냥 맞습니다. 팔리면 팔리게 두겠다. 네네. 그래서 집주인들은 뭐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분포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 늘어난 것도 아마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주택, 3주택자들이 하나 더 사야지 뭐 이게 중과세 각오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계시는 분이 뭐 송파구로 갈아탄다든지 송파구에서 서초구 강남구로 갈아타는 이런 실수요자들의 선순환 구조들이 지금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오르면
갈아타고 싶은 집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 그냥 이렇게 조용한 보합세 때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군요. 와우. 3% 초반대로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신용도 따라서 그리고 그 물건이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3% 텐데요. 초반대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이게 시장 금리가 채권 발행량 이런 거 채권 그렇죠.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이거 보고 어려운 또 것 은행 같아요. 가가지고 3% 달라고 또 뗐으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신용 등급이 다르고 하니까요. 네. 근데 아파트 시장에서는 좋아지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비아파트 시장 이쪽은 여전히 좀 어렵죠. 비아파트는 뭐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숨 넘어가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비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아파트만 우리가 바라봐서 그러는데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파트만 보고 자꾸 그런 통계를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저 현장에 좀 나가보게 네. 되면 숨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최근 공장 있잖아요. 네. 공장의 경매가 709건 중에 낙찰률이 32.99%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 공장 경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아파트 시장만 보고 뭐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 만나고 왔는데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경매가 709건이나 나왔는데 낙찰은 233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그러면 공장만 어렵냐. 지식산업센터 상가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게 언제 개선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보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게 우리 자꾸 주택만 바라보잖아요. 아파트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좀 돌려서 지식산업센터, 지방에 있는 상가 이런 걸 바라본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경매가 작년 동기 대비 88%나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2020년, 2022년까지 이제 공급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규제가 많았고 규제가 없는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받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달콤한 목소리. 전세 끼고 투자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중에 다 맞춰줄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입주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네. 입주하는데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임차인 구하는 게 아우성이거든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잔금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 또 상업용 건물 시장이 완전히 온도차가 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통계를 완전히 틀려버렸대요. 주택 통계를 내면서 작년에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내는 게 업이잖아요. 네네. 19만 건을 누락하고 통계를 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정부 정책이 큰 게 2건이나 나왔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저도 좀 이게 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요. 이게 저도 이 통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를 가지고 전망도 하고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나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도 이걸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내 집 마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건설 회사들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떤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도 대책 2번 발표했잖아요. 916 대책하고 일십 대책. 2개 다 공급 확대 대책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늘려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인허가 실적도 38만 9천호에서 42만 9천호로 이제 수정 발표를 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다행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건설업계들도 이 통계만 보고 이게 공급 계획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금리도 높고 분양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마 분양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일십 대책 발표돼도 이제 후속 대책이라든지 진행 상황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뭐라 그럴까요? 큰 파장 어떤 영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요. 한 번 또 이게 스크래치가 있었잖아요. 통계 조작 오류도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원도 논란이 많았고. 그렇죠. 네.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나 어차피 뭐 정부 기관인데 그렇죠. 조작에다가 실수에다가 이게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신뢰의 문제. 이렇게 되면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뭘 하더라도 안 믿는. 우리 이전 정부 시절에도 대책을 너무 많이 발표해가지고 신뢰가 떨어졌는데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콩으로 뭘 외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뀌겠죠. 바뀌어야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네. 제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도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알려주고 그냥 아니 DB 시스템 점검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다음에 점검할 때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런 네.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래요. 부분을 개선해서 다음부터는 정확도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주택 통계가 나왔는데 미분양, 인허가 착공 분양, 이 준공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맞는 거죠? 맞겠죠? 맞겠죠? 이게 일단 우리가 이제 불신은 있는데 맞다고 네.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불신하게 되면 부모님이 한번 뭐 말실수하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또 안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요. 아빠가 길 한번 잘못 찾았다고. 그렇죠. 아빠 차 안 탈 거야 이러면 우리 집에 차는 아빠 차뿐이란다. 그렇죠. 본인만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통계를 보면 3월 미분양은 0.1% 증가했거든요. 64,964호인데 이러면은 미분양이 많이 안 늘어나고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또 판단 미스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3월에 청약홈 3주 개편해가지고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 나왔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안 나오니까 미분양이 안 나온 거고요. 준공업 미분양은 2.8% 증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뭐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간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주간 단위로 해서 요즘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진다 어쩐다 하면서 심란한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 주간 단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주간 통계도 살짝 한번 보면은요. 이제 총선 지나고 약간 숨고르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4주차 통계를 보면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다 그냥 동일하네요. 전주와 동일합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2%고요. 서울은 플러스 0.03%, 수도권은 0.00%. 요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뭐 저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2, 3주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고요. 5월, 6월 넘어가게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또 금리나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에 네.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당분간 우리 3월까지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약간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 아니면 기다려야겠다를 결정하는데 선행 지표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5월 6월 되면 거래량이 4천 건 뚫고 5천 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시 3천 건 초반 대 정도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지금 강북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가 국민평형으로 분양되는 게 15억 원이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분양가가. 프리미엄 이런 거 없이.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고민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요. 분양가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서울에 유명한 냉면집 냉면이 이제 15,000원, 16,000원 한다라고 하는데 분양가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천정부지 올라가 가지고요. 좀 기다려라고 말하고 싶지만 분양가를 보면 이게 기다리는 게 맞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근데 또 오늘이 제일 저렴한 줄 알고 샀는데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아닐 때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급락이 하는데 홍제 그러니까요. 2구역에 이제 조합원들 일반 분양가죠. 조합원들한테 추정 분양가를 공개를 했는데 3.3제곱미터당 4,250만 원이 와. 나왔습니다. 홍제 2구역인데요. 그러면 와.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 4년 전이죠. 3천만 원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 오른 거네요. 40% 야. 4년 만에 분양가를 40% 이렇게 올리니까 이런 속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건축비가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 사실 뭐 그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긴 했거든요. 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냐. 최근에 철근 시멘트 값 내려가는데 내려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 뭐 그건 왜 인건비도 아니에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자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이거 또.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올라서 오르면 빠질 땐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냉면값은 왜 안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좀 속도 조절 들어갈 것 같고요. 계속 올린다면 저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매 파업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가격이야. 나 포기할래라고 가기 전까지 그런 단계가 가지 말고 건설업계에서 스스로 저는 속도 조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 그거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그게 살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곡선 맞죠?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어떤 경제학 필요 없고 너무 비싸면 안 사고 적정 가격이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초조해하지는 말자. 분양가 올라간다고 네. 해서 지금이 제일 저렴하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3% 초반대 대출 받으셨다는 분은 현재 상황이 아니네요. 2021년 금리 급등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 중반이면 가장 좋은 그렇죠. 조건에 받으시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